좀 내 편에 걸쳐 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달러가 많이 수요에 비해 가지고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1차 외환위기 1997년도 2차 외환위기 2008년도가 전부 다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달러 유입이 있고 나서 이렇게 환율이 안정화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외부에서 신규 달러 유입이 있어야 현재 이 환율 불안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흔히 이제 4,300억 정도의 달러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제 비교를 해보고 그다음에 국내 총생산 규모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한국이 이 환율 방어가 대단히 취약한 상태네요. 그러니까 숫자가 4,307억 불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을 이제 국제 비교하고 그다음에 경제 규모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은 22% 정도니까 상당히 낮은 수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 불안 문제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환율 문제에 국내외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하지 않는 문제 끄끄러운 문제 그 문제도 오늘 별도로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든 오늘도 어제 다뤘습니다마는 안보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상당히 인도양의 요충지 영국령인데 지금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공군 기지를 영국이 그 땅을 이제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발대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렇게 이제 오늘 보시고 오늘 말미에는 이 비트코인을 경제학적인 시각이 아니고 물리학 그러니까 에너지의 전이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엔트로피 분석을 오늘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들어갈 때 이 투자 밴더 제가 운영하는 투자 밴더 클럽 이렇게 사람을 유인해 가지고 사기를 치는 그런 사례들이 제법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튜브 상에 이렇게 광고를 보시거나 그렇게 하면은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신고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AI가 많이 발달이 돼 가지고 음성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제 연구소의 비서 김미영 씨가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그런 형식으로 아마 사기를 치는 것 같거든요. 특별하게 여러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주바라기님 고맙습니다. 자, 그 이제 오늘 한국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벼운 주제는 아니지만 이번에 시진핑이 오른쪽에 편을 서라 뭐 이런 이야기를 중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중국 쪽에 줄을 서라. 중국 쪽에 줄을 서면 망하는 거죠. 중국 쪽에 줄을 서게 되면은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현직 대통령이 중국 방문길에 중국 쪽에 줄을 서라. 확실히 골로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중국 쪽에 줄을 서면 확실히 골로 갈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한국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실질적인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죠. 이제 독립을 유지하려면은 저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국민들이 좀 똑똑해야 되는 거죠.
자주 독립에 대해서는 강한 신념을 갖고 외세 개입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는, 그게 이제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외세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일단 돈이 있어야 되니까 경제력이 강해야 되는 거죠. 이제 국민들이 똑바른 국가관을 가져야 되고 공정선거가 시행이 돼야 되고 경제력을 유지해야 주변 강국에 먹히거나 복속당하는 그런 굴욕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세 가지 점을 모두 다 보면은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인 거죠. 여기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은 아나님 고맙습니다. 아노님 고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보시면은 선우정 씨가 글을 쓰셨네요.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현직 대통령에게 올바른 편에 서라고 했다. 중국은 한 번도 올바른 쪽에 선 적이 없죠. 역사적으로. 영토 야심이 강하고 주변 국가를 이런 복속시키는 데 열심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런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한국에도 많으니까 그게 이제 고민인 거죠. 중국이 언제 올바랐다고 한국의 훈계질인가, 그렇게 이런 이야기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 번도 이런 올바른 쪽에 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역사의 올바른 편 멍청이도 안다. 그렇게 이렇게 뻔뻔해진 거죠. 좀 음흉하지 않습니까? 손주에게 평생 한 번 선물을 준다면은 연말 모임에서 투자 전문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선우정 기자가 3번 들었다고 합니다. 손주 볼 나이의 사람들 모임에서 요즘 유행하는 이야기인 듯한데, 정여세 면세 한도 내에서 나스닥 100을 사주라는 것이다. 나스닥 100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100개 주식을 모은 지수를 말한다. 뭐 QQQ나 QQQM을 이야기하는 모양이죠. 지금 1,000만 원치 펀드를 사주고 묻어두면 20년 후에 2억 원을 선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은 미국이란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죠. 미국 경제는 성장하죠. 2026년도 이변이 없으면 4%대 성장을 할 것이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미국은 오래 갈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건국 선조들이 걸출해 가지고 나라를 50개로 쪼개놨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지 마음대로 이런 나라를 끌어갈 수가 없는 50개 나라가 경쟁하는 그런 연방체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래 가겠죠. 미국이 오래 가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1월 1일 날 쉬고 1월 2일부터 바로 근무를 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도 휴가가 들어가 20일 정도,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독일의 경우는 20일 쉰다고 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100에 이런 돈을 묻어두면은 뭐 그러면은 손주한테 큰 재산을 물려줄 수가 있겠죠. 20년을 묻어두라는 말에는 미국이란 시스템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S&P 500 투자는 현재의 미국을, 나스닥 100에 투자는 미래의 미국을 사는 것이다. 작년 한 해 한국인이 산 미국 주식이 100조다. 다음 세대에게 주는 선물처럼 장기 투자가 저격이라고 한다. 미국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연말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선우정 논술위원이 3번이나 들었다는 겁니다. 한국 역사는 굉장히 고단한 역사지 않습니까? 1580년에 10대에는 임진왜란을 겪었고 40대 정모효란, 50대 병자호란, 그렇게 이런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더더욱 독립국가를 이룬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때로는 경외감을 느끼는 거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국가관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죠? 예. 그런 거죠. 예. 한국사에서 가장 참혹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태어난 1960년생입니다. 아마 이 선우정 기자가 아버지가 선우희 주필이지 않습니까? 67년생이네요. 선우희 씨가 평안북도 정주 출생이니까 이제 그때 조상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선우정 논설위원이 북한에 있었으면은 10중 8구 지금 살아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영양 상태가 부실하니까. 지금 이제 100세 이상 되는 김형석 교수나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월남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월남을 전부 다 한 거죠. 한국인들은 정말 고단한 역사를 걸어서 우남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인물과 박정희라는 거인을 만나 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독립정신을 유지하고 나라를 지키는 부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나라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진핑 주석이 현직 대통령한테 오른편에 서라는 이야기를 보고 평소에도 늘 제가 가져왔던 것이 한국이 실질적 독립국가가 계속해서 남을 수 있겠냐 이런 의문이 늘 저는 이 이야기 전에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이지만 북한은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섰고 한국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섰는데 지금 나라 돌아간 것을 보게 되면은 또 이런 역사에 역주행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한국은 여러분들 오늘 춥지 않습니까? 추운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전적으로 다 수입에 의존하니까 달러를 벌어야 되는 거죠. 달러를 벌려고 하면은 나라의 체제가 강건해야 되고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는 법이나 정책이나 제도는 전부 다 경쟁력을 까부시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겨울 어떻게 날 겁니까? 나는 가끔 북한 동포들은 겨울을 도대체 어떻게 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북한은 수탈적 제도를 선택했고 한국은 포용적 제도를 선택한 거죠. 한국인이 똑똑하고 눈썰미가 뛰어나고 야무진 것은 제가 이해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이 오늘은 좋은 제도 좋은 정책과 만났기 때문에 오늘이 가능한 거죠. 나쁜 정책이나 제도를 만났으면 북한처럼 되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시진핑 중국 수석이 얼마 전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된다. 100번 옳은 말인데 100번 생각하더라도 중국 주석이 할 훈계는 아닐 듯하다. 중국 주석이 할 훈계는 아닌 거죠. 중국 주석이 입에서 절대 중국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올바른 쪽을 선택했던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 개방을 실정했던 여러분들 중국 지도자가 좀 올바른 편을 선택했는데 본인이 또 중국 역사를 역주행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도 여러분들 인생관 세계관이 중요한 것처럼 지도자의 역사관이나 세계관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밀린 상태지 않습니까? 한국이 지금 남은 게 반도체 정도 자동차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한국 역사에서는 외세에 의존해서 여러분들 영화를 꿈꾸었던 세력들이 많았던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외세에 결탁하거나 외세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가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마지막 결론이 한국의 번영은 미국 편에서 그들의 경제 논리와 혁신 시스템을 배웠기 때문이고
북한처럼 중국 편에 섰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대륙 세력이죠. 대륙 세력 쪽에 섰다면 밤하늘의 한반도 위성사진은 온통 어둠이었을 것이다. 개인이 잘난 것도 있지만 북한 땅에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체제가 억압적이면은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죠. 이민자로 구성된 미국에서 이란계 미국인들의 활동이 상당히 여러분들 활발한 편이죠. 이란계 미국인들. 아마 이란계 미국인이 한국인보다 숫자가 적을 겁니다.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모모한 사람들 숫자 면에서 보게 되면 월등하게 뛰어나죠.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은 그렇게 위상이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신정체제에 있었으면 꽃을 못 피웠겠죠. 그러니까 좋은 제도 체제를 유지하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집권 여러분들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기꺼이 여러분들 마음으로 칭찬하고 축하해 주고 싶은 그런 정책이나 제도 변화는 하나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가는 길이 참 답답한 거죠. 오늘 이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추정법이라는 걸 또 만드네요. 근로자 추정법.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렇게 단기 근로자들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캐디, 대리운전기사 870만 명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입법을 만들면은 그럼 이제 사용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럼 또 고용이 줄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우리만 사는 게 아니니까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투자 섹션에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투자 수익률을 항상 비교하지 않습니까? 경쟁국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악법들을 계속 양산하면 가난해지는 거죠. 가난해지는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나라가 강대국의 여러분들 둘러싸여 있을 때는 전체주의 체제에 맞서려면은 첫째는 국민들이 국가관이 명확히 서서 독립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선거를 통해서 권력 교체가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는 막강한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세 가지를 다 갖춘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수십억 적들에 쌓여서도 저렇게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 문제를 4편에 걸쳐 가지고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율 방어 문제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볼 때 숫자나 이런 걸 보더라도 환율 방어가 극도로 취약한 상태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환시장에 있는 사람은 다 알 거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보가 부족하던 시대에는 정부나 관이 이야기하게 되면 믿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나 접하는 정보들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간에 실상을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확히 아는 거죠. 가장 정확한 전문가 논평이 이건 같아요.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코멘트인데 한국의 현재 외환 방어 능력은 극도로 취약합니다. 국가의 외환 보유고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2% 수준으로 대만의 80%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의 준비가 없으면 다시 외환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을 30%에 근접합니다. 1월 11일 날 UPI 통신에 여러분들 행한 코멘트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외환 방어 능력이 극도로 취약하다는 것은 외환 보유고가 경제 규모에 비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환율이 달러당 1,500원 또는 1,6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며 시중에 투자자들이 이를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달러를 보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핵심은 이러한 기대를 꺾는 것인데
정부가 대응할 의지가 있는지 불분명합니다. 대응할 의지뿐만 아니고 대응할 수단이나 도구가 제가 보기에는 없다는 겁니다. 익명의 전직 고위 정부 관계자, 기대 심리가 있는 겁니다. 환율이 앞으로 달러당 1470원 넘어서 가지고 1500원 1600원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게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되나. 대만이 73.7%입니다. 경제 규모에 GDP 국내 총생산에 대비해 가지고 싱가포르이 66.5%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제 규모 대비해서 외환 보유고를,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보면 대만이라는 데 야무진 것 같아요. 나라 빚 증가하는 것도 여러분들 엄하게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압도적인 무역 흑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외환을 쌓아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환율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22.1%인 거죠.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뭐 경제 규모나 이런 걸 미뤄볼 때 이렇게 방어 실탄이 적은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명백한 사실입니다. 한국은 절대 액수로는 세계 9위의 10위권 4307억 불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경제 규모 대비 신흥국 수준인 20에서 2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외환당국이 실탄이 부족하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만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독일이나 일본하고 달리 자국 화폐가 국제 결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해야 될 비용이 평소에 외환 보유고를 많이 쌓아놔야 되는 거죠. 대만 73%, 한국 22%의 방어벽은 무척 낮아 보입니다. 당국자들이 외환 보유고의 일부를 헐어가지고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돈을 투입하려고 하더라도 외환 보유고가 만에 하나라도 2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외환 투기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 걱정,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을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부분 언론상에서 4,300억 외환 보유고 이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환율 급등만 놓고 보면은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입니다. 지금은 환율이 너무 올라가는 것 자체가 한국 경제를 위기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중견 기자 이야기네요. 지표상 위기는 이미 과거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당시 임계치에 근접했거나 이를 넘어섰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내용은 주요 경제신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코멘트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하더라도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최근 한국 원화의 평가절하는 한국의 강한 경제 기초 체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스캇 베센터 재무장관이 이야기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치는 겁니다. 한국 원화는 국가의 경제 기초 체력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고 현재 수준은 기초 체력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기대 심리를 꺾기 위해서 노력하더라도 사람들은 속으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발이 안 먹히는 거죠. 이제 현재 한국 외환시장 상황은 지속적인 원화 약세 환율 급등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1470원에 1480원대는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에 근접하는 그런 환율이고, 이것은 아시아 다른 통화 가운데서도 자국 화폐 가치가 가장 많이 하락한 경우인 거죠.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의 강달러 기조, 한국의 수출 둔화, 대미 투자 확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제의 이런 앞날에 대한 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말에 한 40억 불, 5조 8천억 불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흘러가지고 투입했는데 효과가 별로 50원이 10일도 안 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장 사람들도 알고 정부 당국자들도 다 알게 된 거죠. 개입에도 불구하고 한 40억 불 정도 쓴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10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 기대를 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유는, 드러나는 현상은 달러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기 때문이죠. 공급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외환 보유고를 풀어가지고 원화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 드러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큰 패를 이번에 보인 거 아닙니까? 미국은 한국의 환율 문제에 대해서 통화 스왑 같은 것을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근본적인 대책, 경제 체질의 개선이나 이런 것을 제쳐놓으면은 통화 스왑을 확대하거나 금리를 인상시키는 건데, 금리 인상은 또 한국은행에서 많이 반대를 한다고 하고, 경기가 침체될 것을 우려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미 가계빚 문제가 크니까 통화 스왑은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패를 다 보인 거죠. 그리고 신규로 대규모의 달러 유입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1997년도 1차 외환위기나 2008년도 2차 외환위기, 또 그때도 전부 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대규모 신규 달러를 한국 경제에 공급했기 때문에 원화가치 하락, 환율 여러분들 급등이 막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방법은.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정리를 하시고, 원화 추락이 이제 고착화된 거고 달러 부족이 사실상 팩트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달러가 얼마나 부족한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어제 이제 소개했던 것이 김기훈 조선일보 경제 전문 기자가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은 전형적인 구두 개입이지만 실질적인 달러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립서비스에 그칠 위험이 큽니다. 2008년도 통화 스왑 같은 실질적 조치 없이는 시장의 투기 세력을 잠재우기가 역부족입니다. 여기 이제 김기훈 경제 전문 기자의 주장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맥을 잡은 겁니다. 현재 한국의 환율 안정화는 수요를 줄이거나 이런 수준에서 여러분들 진정되기 수는 없고,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달러 공급이 선행되어야 진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아주 새로운 것도 아니고 1997년도 1차 외환위기나 2008년도 2차 외환위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미국 지원 하에서 해결됐다는 거죠. 미국이 지원이 없으면 그때도 이런 해결이 요원했다는 겁니다. 이번은 더더욱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통화 스왑을 실시해 줄 가능성이 있냐?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냥 직설적으로 여러분들 국내 언론들이 잘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김기훈 경제 전문 기자조차도 2008년 통화 스왑 같은 실질적 조치 없이는 시장의 투기 세력을 잠재우기가 역부족이다.
그런 이제 주장을 펴는데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진두지휘할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통화수합이란 것은 한국을 특별히 여러분들 생각해서 통화수합을 맺어준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기 때문에 캐나다를 비롯해서 일부 국가들이 통화수합을 실시하는데 그 속에 한국을 하나 포함을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만 포함시켜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뭐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여러분들 이 기대를 제가 볼 때는 가질수는 안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죠. 2008년도 통화수합은 여러 국가들 가운데 한국이 묻어간 것이고 이번에는 한국만 해달라는 건데 그거는 해주기가 없다는 거죠. 미국 여러분들 따르는 교육국가가 200국이 이름 넘는데 한 국가를 특별하게 이름 생각해 가지고 그때도 통화수합은 문제의 진원지가 미국이니까 미국이 나선 거고 이번은 다르다는 거죠.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의 경제 기초체력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해외 주식 투자와 일본 엔화 약세에 동조화된 결과입니다. 당국의 고강도 개입으로 환율을 일시로 눌렀지만 거주자의 해외 투자 수요가 끊기지 않는 한 하방 경직성 계속될 것입니다. 1월 16일 날 메리츠 정권 분석 보고서거든요. 한국에서 이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정부의 입장과 강하게 여러분들 부딪히는 그런 보고서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의 경제 기초 체력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메리츠 정권 분석 보고서가 담았는데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 경제 기초 체력 문제입니다.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없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뭐 과거에 여러분들 1990년대는 삼성연구소나 LG연구소 같은 데 독자적인 목소리를 좀 내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음표 2개를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의식한 발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창용 한은 총재가 1월 15일 날 발언한 내용은 속내의 일부를 드러낸 거죠. 기준금리를 현재 2.5%로 동결한 것은 환율 불안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물가가 안정세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지금도 미국에 비해서 금리가 턱없이 낮은데 금리를 더 낮추면은 한미 금리 차이가 더욱더 확대돼 가지고 한국에서 자본 유출, 자본 탈출이 일어날 것 같은 고민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금리를 올리면은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정부의 고민은 지난해 말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단행한 고강도 개입으로 외환 보유고가 한 달 사이에 약 26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그런 외환 관계자들은 한 40억 불 쓴 걸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외환 보유고는 26억 달러 감소를 했네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패를 다 써버린 겁니다. 방어할 수 있는 실탄도 없고 돈을 풀게 되면은 오히려 투자자들은 달러가 박앤세일 된다 해가 이러면 더 많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다급해서 아마 미국 측에 협조를 요청한 것 같아요. 협조를 요청했는데 뭐 기대한 대로 여러분들 반응이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겁니다.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달러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달러 수요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본래 여러분들 국내 총생산 대비 외환 보유고가 22%로 대만의 73%나 싱가포르의 66%보다 낮고
낮기 때문에 실탄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외환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과감하게 돈을 풀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미국과의 공조는 불가능합니다. 2008년도에는 여러 나라에게 통화 수합을 해주면서 한국이 포함된 건데 이번에는 한국만 특별히 이런 뭐가 이런 한국이 이뻐 가지고 미국이 무리수를 두가 여러분들 통화 수합을 해 주겠습니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뭐 좌파 정부 때문이다 뭐 이런 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분께서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안 해준다 그거는 우리끼리 할 수가 있는 이야기인데 방송에서 이러면 제가 확인 안 된 걸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통화 수합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통화 수합할 때는 우리만 해준 게 아니고 여러 나라를 해준 것이고 이번에는 우리만 해달라고 하니까 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달러 공급이 896억 달러입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여기에 아마 외국인 채권 투자 유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564억 달러. 달러 수요가 1024억 달러입니다. 거주자 해외 주식 투자가. 한국인들이 이렇게 이런 달러를 가지고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896억 달러, 달러 수요가 이런 1024억 달러. 그러니까 달러 수요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경상수지 896억보다도 해외 투자가 1294억 마이너스 1294억만큼 훨씬 크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달러 공급이 896억 달러인데 달러 수요가 거주자 해외 주식 투자가 1024억 달러, 외국인 주식 매도 횟수가 71억 달러, 거주자 해외 채권 이름 270억 달러, 총 수요가 1294억 달러네요. 1294억 달러.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 규모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공급 896억 달러, 수요 1294억 달러입니다. 총 수요가. 그 가운데 이런 압도적인 우위가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1024억 달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를 가지고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급이 부족한 것이 완전한 팩트한 겁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게 되면 2025년 1월부터 11월 달 사이에 내국인의 해외 정권 투자는 1294억이 나간 반면에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493억이 유입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하는 달러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달러의 이런 격차가 800억 달러 정도가 순유출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800억 정도니까 11개월로 나누게 되면은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월 수준이 될 건데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 연말에 한 50억 불 정도 쓰고 40억 불 정도 써가지고 안정시키기가 힘든 거죠. 매달 그 정도 써도 안정시키기가 힘든 거죠.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1억 2억 달러씩 개입하더라도 매달 100억 달러 가까이 쏟아지는 해외 투자용 달러 수요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투자자들은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튼튼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시장에 달러가 모자란 것은 팩트다라고 판단해서 달러를 계속 사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런 통계를 보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들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원화 가치가 이런 회복이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 달러를 구매해 가지고 달러 가치를 또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돼서 정책 당국자들은 외환시장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누누이 여러분 이야기하고 투기 세력을 엄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투자자들은 매의 눈을 갖고 달러 부족은 팩트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달러 가격을 좀 낮추면은 그때 달러를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환율이 계속해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죠. 신문이나 이런 데 잘 이야기 안 하는 이야기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냐. 당신들을 어떻게 믿어. 이런 구조적 불신이 짙게 깔려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미국 재무부 장관 입을 빌려 가지고 한국의 경제 기초 체력이 문제없다, 아무리 이런 백날 이야기해봐야 이 창룡하는 총재가 녹음 테이프 여러분들 반복하듯이 한국 기초 체력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진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진짜 이야기. 언론사도 진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전문가도 진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현재 한국 외환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정부의 낙관론과는 정반대로 구조적 불신과 학습 효과가 결합된 매우 견고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환율을 낮추는 신호가 아니라 달러를 오히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바겐세일 기간으로 봅니다. 백약이 묘홍견입니다. 정부가 여러분 귀한 달러를 풀어서 이러면 달러를 매입을 해가지고 달러 가격을 좀 낮춰놓으면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까 정부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야말로 달러를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달러 바겐세일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다 이렇게 기대 심리를 갖고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돈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가지고 달러 가치를 낮추면은 그럼 진짜 나중에 탕진하는 거죠. 탕진. 투자자들은 정부의 개입을 달러를 싸게 살 수 있는 바겐세일 기간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국내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인구 구조가 늙어가고 그러니까 재정적자는 누적되고 생산성은 여러분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나라가 여러분들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에 뭐 좋은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미국에 투자해서 그걸 해야겠다. 성장 동력이 부재하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넘어서 국내외 언론들이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짚고 있을 겁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일체 언급하지 않지만 투자자들 가운데 영민한 사람들은 이미 한국의 체제 변화에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하죠. 그죠?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영민한 사람들은 이미 한국의 체제 변화에 주목하는 겁니다. 체제 변화에. 체제가 변하면 이런 경제가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걸 다 아는 거죠. 한국의 체제 변화와 권력 구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원화 가치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 그들이 필사적으로 달러와 자산의 투자는 미국 투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하는 거죠. 절대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한국의 체제 변화와 한국의 권력 구도의 변화를
분명하게 여러분들 그게 근본도 원인 같은데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나오면 사는 겁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여러분들 달러 가치를 좀 낮추려고 하면 달러 매수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세일 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낮아지면은 달러 수요가 폭증하는 겁니다. 그렇다 이런 미국 투자를 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한미 통상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니까. 한미 통화 스왑 같은 실질적인 달러 공급책이 나오지 않는 일시적인 말의 잔치일 뿐이라고 치부한다. 물론 미래일이니까 뭐 100% 확신할 수가 없지만 특정 국가에 대해서 미국이 어마어마한 특혜인 통화 스왑을 한국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을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데 뭐 그래도 알 수가 없는 거죠. 투자자들은 미국이 한국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이 원화약세로 차질을 빚을까 봐서 스캇 베선트 재무장관이 한마디 도와준 거다. 여기 이제 한 분께서 잘 이야기하셨네요. 크리스 김님께서 일반 사람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대비하는 거죠.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합니다. 1,500원 돌파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환율은 결국 우상향할 것이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원화가치가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끝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다. 결국 손들 거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믿는데 여러분 믿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제각각 이유를 찾아서 믿는 거니까. 멀쩡한 피해자를 시치미를 뚝대고 월북자로 몰고 모든 여러분들 피해자가 살해당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대규모 수색소를 벌리는 사람들 이걸 보고 정부를 믿어라.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관은 불신의 대상이었고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여러분들 현주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정부가 한국 경제는 견조하다. 투자자들은 장기 성장 동력이 고갈됐다. 정부가 시장 쏠림을 방해하겠다. 투자자들은 달러를 싸게 살 수 있는 박연셀이 오겠구나. 정부는 한미 공조가 강력하다. 투자자는 실질적 지원 없는 립서비스다. 정부가 한주는 안정될 것이다. 투자자들은 결국 1,500원 금시에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지금의 환율 상승은 외부 충격이 아니고 한국인들 스스로가 한국 경제와 정치와 미래를 믿지 못해서 자본을 탈출시키는 내부로부터의 위기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의 개입이 먹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전에 눈꽃만큼의 애민정신이라도 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라가 국민들 어떻게 뜯어먹을 것인가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명령님이 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셨네요. 자,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은 세상을 잘 읽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가 뭐 개인들한테 뭐라고 해줄 게 없으니까. 한국 역사에서 나라가 개인에게 뭐 해준 게 있습니까? 그냥 틈만 나면 어떻게 세금 뜯어갈 생각들만 많이 한 거죠. 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 체제하고 엄청나게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력 구도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2012년도에 시진핑이 여러분 등장할 때 홍콩 최고재벌 리작정이 여러분들 선택한 길을 보게 되면은 자산을 여러분 보호하는 것이
정치 권력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국내 부동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까 미래에셋의 오나가 빌딩 다 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여기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리자청 여러분들 지금 한번 우리가 복귀할 필요가 있는 분입니다. 체제 변화와 권력 구조의 변화 이거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전혀 다른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이걸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뭐 별일 있겠나 이렇게 생각.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부동산 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체제 변화의 진로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체제는 관성이 있고 권력 교체가 불가능하면 계급이 형성되게 되고 그 계급을 중심으로 해가 지지층들이 형성되는 것이고 이번에 이란에서 보는 거 베네수엘라를 보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민족과 사회 특성도 중요한 거죠.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래. 리자청 홍콩 재벌이 2012년도에 대부분 사람들이 못 볼 때 야 이게 완전히 판 자체가 바뀌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본 거지 않습니까? 홍콩의 거부 리자청 회장이 2012년 전으로 중국 내 자산을 대규모로 매각하고 유럽으로 자본을 옮긴 행보는 체제 변화를 일궈낸 전무후무한 성견지명의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체제가 바뀌는 거죠. 체제가. 그 체제가 바뀌는 게 오래 갈 걸로 본 겁니다. 리자청 회장은. 대단한 해안인 거죠. 시진핑 체제의 성격 변화를 리자청 회장이 정확하게 읽은 거죠.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걸 정확하게 읽어낸 겁니다. 국가가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체제가 중국 땅에서 열리게 됐다. 이걸 본인이 뭐 정확하게 읽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 많이 못 읽었죠. 그래서 이런 정점에서 대부분 부동산을 다 매각한 겁니다. 매각을. 이런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시대를 읽는 통찰력이. 그래서 이분은 이런 재산을 많이 불리고 재산을 보존할 수 있던 겁니다. 그의 선견지명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는 당시 중국 당국의 반응에서 드러납니다. 2015년 신화통신 산하의 싱크탱크는 홍콩 재벌 리자청을 도망가게 하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그가 중국에서 돈만 벌고 어려울 때 떠난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리자청 회장은 중국의 대부분 자산을 정리하고 본사를 조세 회피처인 케이먼 제도로 옮기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판단이 여러분들 빛을 발한 거죠. 똑같은 이 길이 북한이 공산화됐을 때 여러분 넘어온 사람들이 내린 결단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다 매각을 한 겁니다. 저는 한국의 이런 해외 투자자들 가운데 제법 많은 수가 이런 리자청급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체제가 바뀌고 권력 교체가 어렵게 되고 경제는 계속 어려워질 것이고 원화 가치는 추락할 것이다. 달러 자산을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이런 본 겁니다. 그 리자청 뭐 이런 분에 비해가 여러분들 급은 다르지만 다 이런 나름대로 그렇게 이런 판단한 겁니다. 판단을. 마윈 등 본토 기업가들이 숙청되거나 규제 폭탄을 맞을 때 그런 이미 자본을 안전한 서구권으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리자청의 자산 매각은 중국이란 시장의 룰이 비즈니스에서 정치로 바뀌고 있다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읽어낸 정치 경제학적 결단이었습니다. 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결단의 시간들이 오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결단은 1930년대 말에 독일에서 히틀러 집권이 시작됐을 때 급히 여러분들 독일을 탈출한 사람들인 거죠. 유대인들.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읽는 것 이런 것은 투자자들뿐만 모든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자산을 다시 홍콩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자산의 80%는 해외에 두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투자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몸은 한반도에 있지만 재산은 전부 다 여러분들 미국 땅에 보냈으면 운용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정치적 리스크의 영구적 분산인 거죠. 집은 원화자산이니까. 집은 원화자산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유지하고 그죠? 아무리 뭐 우리 경제가 튼튼하니 믿으라 하더라도 리자층 가진 투자자들은 이미 자산의 80%를 안전한 글로벌 통화자산에 배치해 두고 나머지 20%만 기회를 엿보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산 가운데 이런 미국 시장은 한미 자본 자유화와 관련됐기 때문에 손을 쉽게 댈 수 없는 거죠. 국내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국내 이슈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유세 올린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국내 부동산이니까. 그러나 해외 여러분들 자산 특히 미국 주식은 손을 대기 힘든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미국 투자자 금지해버리고 싶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엊그제 여러분들 여기에 박현주 회장 인터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미래에 시선 부동산을 마구 팔고 있습니다. 대우정권 본사 건물도 팔았고 판교 테크원 타워 빌딩도 팔았습니다. 뭐 판 거는 아마 더 여러분 높은 수익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현금 확보 차원에 했겠지만 건물이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런 일이 떠오르게 되면은 리자청 회장의 결단 1937년과 38년 무렵에 독일 거주 유대인들의 판단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1945년 이후에 북한에 여러분들 거주했던 분들의 월남 이런 게 전부 다 판단인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한국 문제는 이렇게 마치고 세계 문제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좋아하지 않죠.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지도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인하고 여러분들 결이 좀 많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난 너희들을 믿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린란드 문제는 내 방식대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존심상하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유럽이 힘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반기를 적극적으로 대는 사람이 이제 마크롱인데 마크롱을 안 좋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란 사람이. 아주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서로 인생관도 많이 다른 것 같고 미국 목표는 유럽 종속이고 우린 폭력배보다 존중을 선호한다. 미국 목표와 유럽 종속시키는 건 아니겠죠. 뭐.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도널드 트럼프가 여러분 대단히 은창케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목표는 유럽을 약하고 종속시키는 것이다. 뭐 미국이 여러분들 무심심해가 여러분 유럽을 약하고 종속시키겠습니까? 가만두도 유럽은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을 덜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발언을 여러분들 눈치 안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께 여러분들 그냥 잘못 베이는 거죠. 지도자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죠. 판을 읽는 게. 제가 좀 놀란 게 이런 겁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다자주의 수호를 강조한 마크롱은 다자주의가 어딨냐 이야기죠. 프랑스도 다 옛날의 프랑스가 돼버렸고
독일도 많이 맛이 가버렸는데 다자주의는 옛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간단한 표현에서 이 양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느끼는 겁니다. 다자주의는 무슨 다자주의냐 이야기죠. 일극주의가 지금 여러분들 개막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힘을 잃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예, 이제 앞으로 프랑스가 좀 고생을 하겠구나. 예. 여기 이제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공개를 했네요. 정상 간의 사적인 대화인데 이를 공개한 것은 대단히 언짢다는 이야기죠. 이 친구 봐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가 내하고 여러분들 맘먹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여기도 마이 프렌드라고 하기보다도 예. 디어 프레지던트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마이 프렌드가 영어 표현으로 뉘앙스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저 같으면 디어 프레지던트라고 썼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나오니까 예. 저녁 같이 하자 뭐 잘해보자 뭐 이렇게 하니까 예. 내가 저녁 먹을 기분이 나냐. 예. 트럼프는 플로리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크롱이 가자 지구 평화위원회 참여를 거부함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은 가자 지구의 두 국가 솔루션이 안 된다고 할 때도 끝까지 여러분들 맞서 가지고 가자의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서로가 여러분들 결이 좀 달랐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왈 그는 곧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는다.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평화위원회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정상들 가운데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장부인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가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유럽과 미국의 세상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그린란드 강제 매입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들도 많으실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저렇게 이런 주장을 할까라는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생각하는 그런 시계나 시야가 일반인하고 다를 거라고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문건을 오늘 올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수상을 심하게 나무라는 야, 이 정신 좀 차리라 이 인간아 이런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알렉스 필립스라는 여러분들 전문가가 밑에 이런 포스팅을 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건입니다. 이게 뭔고 하니까 여러분 중동에 비행기가 뜰 때 가장 중요한 요충지가 인도양 가장 정중앙에 과거의 식민시대 때 영국령이었던 디에르 가르시아 섬이 있습니다. 디에르 가르시아 섬이 영국령이고 그 영국령에 미국의 중요한 여러분들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B2 폭격기나 이런 것이 출격할 때 가장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디에르 가르시아에 비행기가 몇 대가 있냐 어떤 비행기가 있냐 그러니까 중동 아프리카의 전력을 유지하거나 인도양 화력을 유지하는데 디에르 가르시아 섬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지도를 이런 시간이 내가 없어가지고 못 봤는데 지도가 인도양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영국이 식민지 시대에 가졌던 섬에 미군이 주도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주 요지입니다. 이거를 미국 측하고 협의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 모리셔스에 양도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뭔가 하니까 미국 보고 엿먹으라 이야기인 겁니다. 미국 너희들 우리한테 압력 가하면은 우리가 영국이 여러분들 너희들한테 무상대여하고 있는 기지 같은 거 다 이런 반환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열받은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충격적이게도 우리의 훌륭한 나토 동맹국인 영국이 현재 핵심적인 미국 군사기지가 있는 디에르 가르시아 섬을 모리셔스에 양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말입니다. 엿먹으라 이야기죠. 양키들 엿먹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함께 이름 잘못 빼이면은 이번에 완전히 영국의 X가 된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극도의 약함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들은 오직 강함만을 인정하는 국제 강대국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리더십 아래 있는 미국이 단 1년 만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중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힘이 정이니까 힘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영국이 매우 중요한 영토를 포기한 것은 엄청난 어리석음이며 이것은 그린란드를 제가 반드시 인수해야 되는 수많은 국가 안보적 이유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덴마크와 그 유럽 동맹국들은 올바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건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이거는 유럽인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뻔히 아는 겁니다. 미국의 대중동 작전, 대아프리카 작전 이게 전부 다 인도양 정중앙에 있는 작은 섬, 작은 섬인 디에르 가르시아 미 공군기지인데 그걸 미국 측과 상의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 모리셔스 한게 넘겨버리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린란드를 인수해야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유권을 가지는 거하고 렌트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린란드가 중국하고 손을 잡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먼저 쫓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너무나 뻔하는 겁니다. 엿먹어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 알렉스 필립스라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경고를 한 겁니다. 유럽 지도자들이 너무나 나약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린란드 서사의 핵심은 미국이 일부 유럽 지도자들을 안정적인 동맹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유럽 지도자는 사회주의적 성향, 열린 국경정책, 민주주의의 파산, 지정학적 약점, 중국 및 이슬람주의와의 위험한 근접성, 나이브함 때문입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이런 경고한 글이 있더군요. 다음에 한번 보고 가치가 있으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겁니다. 전략 개념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나라 여러분들 지배하고 있는 지배 영토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뭐 보통 사람들 심정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인 거죠. 그러나 국내 언론들이 전부 다 이런 매일 도널드 트럼프를 까는 뉴스들이 전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지금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기술이나 뭐나 간에 폰만 있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배도 한참 위고한데 여러분들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투자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이 투자 밴더 이 클럽 이게 전부 다 사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제 목소리 같은 걸 다 변조를 해가지고